이탈리아 최고 시사 프로그램의 베테랑 기자가 생방송 중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몰락을 보도하려던 그가 오히려 한국은 미래의 선두주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15년간 한국을 비하해온 알레산드로의 180도 변화에 이탈리아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SNS에서는 진실한 알레산드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에서 일해온 베테랑 기자예요. 매일 아침 로마에 있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로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탈리아는 제 고향이고 문화, 혁신, 경제력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어왔어요. 수년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글로벌 이슈들을 보도해왔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저는 한국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이제는 퇴보하고 있는 나라로 보았어요. 제 친구이자 동료인 마르코도 이런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지난주 휴게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그는 손을 무시하듯 흔들면서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나라라고 했어요. 세계 무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였죠. 이런 태도는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저녁 퇴근길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 화면에 가득한 악평들이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을 싫어한다거나 한국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말들이요. 이런 정서는 많은 이탈리아인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인기 있는 저녁 방송 도중에 저는 종종 권위 있게 발언했어요. 한국 경제는 이탈리아의 훌륭한 경제 시스템과 비교하면 매우 작아 보인다고요. 스튜디오 조명이 저를 비추는 동안 이탈리아 전역의 시청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 사이의 조용한 순간의 한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서 한국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어젯밤 저는 책상에 앉아 연구 보고서들을 응시했습니다. 데이터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뭔가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그곳에 발을 디뎌보지 않은 채 15년 동안 한국에 대해 보도해온 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쾅 닫고 결정을 내렸어요. 다른 미디어 소스나 소문에 의존하는 대신 저 스스로 한국에 가서 그 살아있는 현실을 경험하기로 했죠. 오늘 아침 햇빛이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으로 이탈리아 소셜 미디어에 담대한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고 제 눈으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하겠다고요. 그 게시물은 빠르게 수백 개의 댓글과 공유를 모았습니다. 공개적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상충되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싸웁니다. 이탈리아의 우월한 위치에 대한 깊은 확신과 제 보도를 형성해온 오랜 편견이 뒤섞여 있어요. 이런 믿음들은 수년간 앉아온 잘 길들여진 가죽 의자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짐을 다 싸자 전화가 울렸어요. 마르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기자의 진정한 의무라며 선입견 없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했어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공항으로 데려다 줄 택시가 도착했어요. 창문을 통해 로마의 고대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한국에는 이탈리아의 웅장함과 역사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리석 기념물과 르네상스 건물들이 그들의 견고한 존재감으로 제 믿음을 강화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 터미널에서는 여행객들이 모든 방향으로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체크인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견해뿐만 아니라 세계와 기자로서의 제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자 저는 어깨를 펴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카메라 가방의 무게가 제 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기록하고 관찰하고 보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제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비행기 엔진이 이륙하며 굉음을 냈어요. 아래로는 이탈리아가 점점 작아지다가 푸른 지평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에는 한국이 있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 나라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제 발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이 보고 있는 것을 머리로 처리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구식시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신 반짝이는 바닥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머리 위로 우아하게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었는데 마치 날아가는 새의 날개를 연상시켰어요. 저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제 기대를 조정하려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국 심사구역은 제가 상상했던 붐비고 혼란스러운 공간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질서 정연한 줄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세련된 자동화 키오스크에 다가갈 때 그들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망설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종종 고장나서 직원의 개입이 필요하곤 했거든요. 놀랍게도 이 기계는 제 여권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유럽 공항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제 지문과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니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저를 한국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한 젊은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제가 지나갈 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깨끗한 복도를 따라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는데 제 여행 가방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잡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기자로서의 마음은 이미 제 기대와 상충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습한 여름 공기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더니 몇 초 안에 깨끗한 노란 택시가 다가왔어요. 운전사는 소금과 후추를 뿌린 듯한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뛰어내려 제 짐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환영하고 이탈리아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방금 저를 인사하고 이탈리아에서 왔는지 물어본 거였거든요. 제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겨우 대답할 수 있었어요. 영어로 전환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운전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는 요즘 이탈리아 방문객이 많다면서 이탈리아가 아주 좋은 나라라고 피자와 파스타를 언급하면서 열정적인 손짓을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서툰 영어, 제가 외운 몇 가지 한국어 문구, 그리고 그의 놀라운 이탈리아어 단어들이 섞인 묘한 조합으로 이어졌어요. 공항에서 멀어지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이 낯선 풍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로마 거리를 괴롭히는 움푹 파인 구멍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차들은 질서 있는 차선으로 움직였고 거의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교통의 사운드 트랙을 형성하는 혼란스러운 경적 교향곡과는 너무 달랐어요. 위의 하늘은 맑은 파란색으로 빛났고 제가 한국 도시를 뒤덮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스모그 자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것이 정말 제가 들어온 한국인지 속삭이며 재킷 주머니에 있는 작은 노트북에 손을 뻗었어요. 제 손가락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 괴리를 기록하고 싶어 근질거렸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도시 풍경이 변화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표면은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디지털 광고판들은 삼성, 현대, 그리고 저는 유럽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던 다른 한국 브랜드의 광고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제 시선이 특히 인상적인 건물에 고정된 것을 알아채고 그곳이 삼성 본사로 매우 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길 기대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영의 징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들, 고급 자동차 딜러십, 디자이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든 세련된 보행자들이었죠. 제 택시는 트렌디한 카페와 부티크가 늘어선 번화한 거리로 들어섰어요. 젊은이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는데 많은 이들이 밀라노의 패션, 지구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스타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 대부분 한국 브랜드였는데요. 사진을 찍고 활기찬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손에서 반짝였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제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가락은 수년간의 보도와 모순되는 빠른 관찰들을 적으면서 노트북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운전사는 우리가 유리 외관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하자 제 호텔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요금을 지불하면서 운전사가 거절하려 했던 넉넉한 팁을 추가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잠시 인도에 서 있었고 제 여행 가방이 옆에 있었으며 한국에 대한 제 오랜 믿음의 기초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길 건너편에 나무 간판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작은 카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갓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국어 회화책을 손에 꼭 쥐고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발음에 혀가 꼬이면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시도해보았어요. 젊은 바리스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제 끔찍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까지 미소 짓는 따뜻한 표정으로 응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 설명이 함께 있는 메뉴판을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제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그녀는 분명한 영어로 환영한다며 오늘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서울 시민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커피가 작은 쿠키와 함께 나왔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저는 계산을 하고 붐비는 거리로 다시 나왔어요. 세 블록을 더 걸은 후 지도를 확인하려고 지갑을 찾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지갑이 없어졌던 거죠. 저는 미친 듯이 주머니를 더듬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로마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몇 시간의 좌절을 의미했거든요.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돌아서자 한 인물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카페 바리스타였어요. 그녀의 앞치마가 펄럭이고 얼굴은 운동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뻗은 손에는 제 검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저의 지갑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고 안을 확인했어요. 모든 카드, 모든 지폐가 제가 넣어둔 그대로였습니다. 단 1원도 빠지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뛰어온 이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저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살짝 인사하고 일하러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삼성 본사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제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그것이 없어진 걸 알아챘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제 모든 연락처, 메모,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거의 희망 없이 저는 근처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이하고 제 공경을 들었어요.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겠다고 저를 안심시키고는 즉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른 한국어로 그는 여러 택시회사에 연달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길고 헛된 기다림을 예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노력이 거의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기까지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좋은 소식이라며 운전사가 제 휴대폰을 찾았고 지금 여기로 가져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15분 후 택시 한 대가 밖에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경찰관에게 제 휴대폰을 건네고 제가 제안한 사례금을 거절한 채 간단한 고개 끄덕임과 함께 떠났습니다. 경찰서 계단에 서서 되찾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어요.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 사회의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했어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타인을 향한 정직함과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메모를 검토하면서 저는 여행 전에 썼던 쇠퇴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문구를 지웠어요. 그 자리에 저는 특별한 인간적 연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 택시가 삼성 본사에 도착했는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기자 증명서를 확인하고 로비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는 현지 매니저인 박성준 씨가 저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삼성전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의 영어는 주저함 없이 완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혁신센터 투어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저를 보안문을 통과해 연구 보고서에서만 읽어봤던 기술들로 가득 찬 넓은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필보다 얇은 투명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한쪽 벽을 채웠어요. 중앙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토타입이 회전 플랫폼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세련된 디자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 씨는 후드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 차량이 그들의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300m 밖의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고 인간 운전자보다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하나씩 혁신을 시연하는 동안 제 메모장은 빠르게 채워졌어요. 연구실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회로 기판 주위에 모여 제 손톱보다 작은 부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시험하며 대부분의 이탈리아 미디어가 한국을 기술적으로 유럽보다 뒤처진 것으로 묘사한다고 언급했어요. 박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미래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와 여기서 개발 중인 다른 대안들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연구실 주의를 가리키며 한국이 경제력과 기술 혁신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오만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의 제 방송들, 제가 한국의 소위 세태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는지 기억했어요. 지금 여기 서서 생각해보니 그 말들은 제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 여정은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로 이어졌어요. 삼성의 세련된 현대성과 달리 현대의 시설은 산업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테스트 시설이 캠퍼스 전체에 펼쳐져 있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 엔진들의 먼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수소 연료 전지 연구실 내부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최신 전지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효율로 작동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로봇들이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로 배터리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선진국이었어요. 현대의 구내식당에서 저는 독일, 인도,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한 테이블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이 회사가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는 제가 이탈리아 조직에서 익숙했던 전통적인 계층 구조와는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 독일인 엔지니어가 제 기자 배지를 알아봤어요. 그는 비빔밥을 먹는 사이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인정하며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한 구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5년 전에 그랬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현대를 떠나면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노트북에는 제가 수년간 보도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관찰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미래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KBS의 웅장한 건물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제 기자 증명서 덕분에 보통 방문객들에게는 닫혀있는 구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든 젊은 여성이 로비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KBS의 프로듀서 이수영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제 안내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저희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한국 미디어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뉴스룸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은 컴퓨터에서 빠르게 타이핑하고 편집자들은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으며 직원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부서 사이를 서둘러 오갔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제 직장이 생각났지만 여기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을 지나가면서 이 프로듀서는 아침 뉴스 회의가 방금 끝났다고 설명했어요. 오늘의 경제보고서를 공황이나 거짓, 낙관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저는 가장 극적인 각도를 노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약간의 놀라움을 담고 미소 지으며 물론 시청자를 원하지만 진실을 희생해가면서까지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극보다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어는 기술자들이 조명과 음향 장비를 조정하는 최첨단 스튜디오를 통해 계속되었어요. 한 스튜디오에서는 앵커들이 저녁 방송을 위해 리허설하고 있었는데 연습 중에도 그들의 전문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프로듀서는 많은 외국 기자들이 한국 미디어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한국 미디어가 진실을 감춘다고 가정했나요? 이탈리아 텔레비전에서 한국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얼마나 자주 선언했나요? 지금 여기 서서 그들의 꼼꼼한 준비와 정확성에 대한 헌신을 보고 들으니 부끄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편집실에서는 팀들이 한국 도시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미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서양 미디어가 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프로듀서는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종종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거리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을 보도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제 기자로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수년간 해온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나요? 사실보다 제 믿음을 보도한 것? 조사가 아닌 고정관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저는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능할 때마다 직접 가서 보는 것으로 유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피드를 보여주는 수십 개의 화면이 있는 방송 제어실에서 투어를 마치면서 저는 미디어 책임에 대한 제 이해의 깊은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가볍게 방송했던 반쪽짜리 진실과 과장이 이제 제 양심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기자였는지 속삭였습니다. 그 대답은 불편했지만 필요했어요. 제가 싸운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것, 즉 잘못된 정보의 전파자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메모장은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고 카메라에는 제가 방문한 곳들의 생생한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 제가 본 진실을 전하는 일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방송에서 어떤 말을 할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려왔어요.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동료들은? 그리고 제 상사는?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동료들이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의 몰락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오랜 친구인 마르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땠어, 알레산드로? 우리가 항상 말했던 대로 한국이 무너지고 있나?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마르코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지만 더 이상의 설명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방송이 3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에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제작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상황이 정말 나쁘다고 들었어요. 오늘 충격적인 보도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진실은 가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 신호가 켜졌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밝게 빛났고 익숙한 긴장감이 제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기자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이었죠. 여정의 끝에서 알레산드로는 이탈리아 채널로 생방송에 출연했어요.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지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탈리아 시청자들이 예상했던 한국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는 한국이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나라이며 첨단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과 따뜻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용기 있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입견과 오래된 정보에 기초해 보도했어요. 제 말이 흘러나오는 동안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작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제 눈으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삼성 본사, 현대자동차 연구소,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깨끗한 공원들이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혁신과 기술의 선두에 서 있어요. 그들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일상에서 만난 보통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지갑을 돌려준 바리스타와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목이 메였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방송 중에 소셜미디어는 알레산드로가 한국에 반해버렸다거나 그가 진짜 한국을 보았다는 댓글들로 폭발했어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알레산드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동료 앵커가 제게 물었어요. 알레산드로,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자로서의 의무예요. 그는 미디어가 만든 편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을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은 단지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 혁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나요? 얼마나 자주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나요? 저는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폭발했어요. 몇몇 시청자들은 제가 한국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제 솔직함을 칭찬했습니다. 진실한 알레산드로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제 상사는 스튜디오 뒤에서 얼굴이 붉어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방송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삶의 목적과 기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알레산드로는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도 항상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진실을 추구하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겠다고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 초 후 카메라맨 중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스태프들도 함께했습니다. 제 상사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존중의 빛이 보였어요. 방송 후 알레산드로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카페에서 받은 작은 사탕 봉지, 시장에서 받은 열쇠고리,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변화된 시각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 다른 언론사,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취재 여정에 대해 생각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편견과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로마의 황혼을 감상했어요. 해가 지는 모습이 서울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가의 진정한 힘은 GDP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알레산드로는 이 메시지를 세계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한국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작은 열쇠고리, 사탕,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인연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알레산드로는 자신과의 약속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문화와 국가에 대해 편견 없이 오직 진실만을 보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마르코가 커피를 들고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옳았어, 알레산드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해왔어. 나도 다른 곳들을 직접 보러 가봐야겠어. 이 경험은 그를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넘어서 진실을 직접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명언이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진실은 종종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